실제 인출 구조에서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한 번에 소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시간과 싸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 투자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자원 배분 문제로 설명합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5년 버티는 구조와 30년 버티는 구조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20억 자산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생활비 대부분을 변동성 자산 인출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은 생활비 일부가 연금과 현금 흐름 구조로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 보면 둘 다 같은 20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 압박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장이 하락하면 생활비 때문에 자산을 강제로 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시장 회복까지 기다릴 시간이 생깁니다. 결국 인출 구조의 핵심은 수익률보다 시간 확보 능력에 있습니다. 이 개념은 금융공학에서도 중요합니다. 옵션 이론에서는 시간 자체가 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수록 회복 가능성과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산 관리도 같습니다. 현금 흐름 구조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시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구조는 항상 의사결정 압박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모두 주식 매도로 해결해야 한다면 시장은 곧 생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 일부가 연금, 이자, 월세, 활동소득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주식은 당장 팔아야 하는 자산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도 인간은 시간 압박이 강해질수록 장기 합리성보다 단기 생존 반응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의 핵심은 수익률 극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산이 크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흐름 없이 큰 자산은 거대한 압박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동성 없는 부동산만 많은 경우 세금과 유지비는 계속 발생하지만 현금 흐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산이 많아도 계속 압박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산 규모가 조금 작더라도 흐름과 유동성이 안정적이면 오히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 구조는 결국 총액 게임이 아닙니다. 지속 시간 게임에 더 가깝습니다. 좋은 구조는 바로 그 시간을 사는 구조입니다. 인출 구조에서 가장 먼저 설계해야 하는 것은 필수 생존 흐름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최소 생활비가 끊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소비 평탄화의 문제입니다. 이때 핵심 자산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계약형 현금 흐름입니다. 일정 연령 이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개인이 매번 자산을 매도하지 않아도 기초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해외인출형 저축보험은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두 번째 생존 흐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전체 인출 구조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인 생활비 단절 위험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최소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나 해외 인출형 저축보험으로 월 250만 원이 확보되어 있다면 나머지 자산이 부담해야 할 생존 비용은 월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 구조가 없다면 매달 300만 원 전체를 투자 자산이나 보유 자산에서 꺼내야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250만 원의 차이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을 팔아야 하는 압력의 차이입니다. 뱅앤의 안전 인출률 연구는 은퇴 초기에 불리한 시장 수익률이 발생하면 같은 평균 수익률이라도 자산 고갈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1층 구조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불리한 시점에 팔지 않기 위한 구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OECD의 한국 연금 리뷰는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충분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수령 시점을 늦출 경우 연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단순 수령 자산이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기초 현금 흐름 자산으로 보게 만듭니다. 결국 1층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최소 생활비를 시장에서 분리하는 것. 이 바닥이 만들어져야
그 위에 있는 자산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월세는 생활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이자 소득은 위기 때 시간을 벌어줄 수 있으며, 성장 자산은 장기 자산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1층 생존 흐름이 있을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2층의 핵심은 무엇에서 돈이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현금 흐름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입니다. 재무이론에서는 이것을 현금 흐름의 질 문제로 봅니다. 겉으로는 같은 월 200만 원이라도 그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따라 위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2층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품질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지속성입니다. 이 흐름이 경기 침체에도 유지되는가? 금리가 바뀌어도 유지되는가? 공실이나 배당 삭감 같은 사건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가? 즉, 2층의 현금 흐름은 한 번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반복될 수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순현금화 가능성입니다. 현금 흐름은 총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금, 수수료, 관리비, 유지비, 대출이자 등을 제외한 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중요합니다. 재무적으로는 이것이 명목 현금 흐름과 실질 현금 흐름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원금 보존성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산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수익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원금을 조금씩 줄여서 나오는지에 따라 같은 현금 흐름도 전혀 다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2층은 상품을 고르는 구간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을 심사하는 구간입니다. 이 흐름은 반복 가능한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가? 충격이 와도 유지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생활 유지 흐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결국 2층의 목적은 생활비를 매번 성장 자산 매도에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려도 일상의 소비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3층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영역입니다. 주식, ETF, 일임형 주식 투자, 직접 투자 같은 자산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고정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AUM 기반 인출 영역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하고 그 변화에 맞춰 인출액을 조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재무이론에서는 이를 동적 인출 전략 또는 확률 기반 인출 관리로 설명합니다. 핵심은 그 자산이 시장 변동 속에서도 얼마나 오래 인출을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에 5천만 원과 시장이 30% 하락한 뒤에 5천만 원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하락장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하면 더 많은 지분을 팔아야 하고 그만큼 회복에 참여할 자산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3층 인출의 핵심 위험입니다. 자산 가격 하락과 인출이 동시에 발생할 때 자산 수명이 급격히 짧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3층은 언제 꺼내 쓸 것인가 보다 언제 꺼내 쓰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이 상승했을 때는 일부를 현금화해 생활비 버킷이나 방어 자산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성장 자산을 강제로 팔지 않고 1층과 2층의 현금 흐름으로 버티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은퇴소득 연구에서는 수익률 순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출률 조정, 변동성 축소, 그리고 포트폴리오 외부의 완충 자산 활용이 제시됩니다. 따라서 3층의 목적은 생활비를 직접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3층의 목적은 장기 성장과 자산 수명 연장입니다. 이 영역은 물가 상승, 장수 리스크, 의료비 증가 같은 장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OECD 연금 통계에서도 연금 자산은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식과 채권 같은 시장성 자산을 핵심 운용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이는 장기 지급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함께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3층은 필요할 때 쓰는 자산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조정해서 쓰는 자산입니다. 이 구간에서 필요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상승기에는 일부 이익을 현금화해 생활비 버킷을 보충할 것. 둘째, 시장 하락기에는 강제 매도를 피하고 기존 현금 흐름으로 시간을 벌 것. 셋째, 인출률을 고정하지 않고 시장 상황과 자산 잔액에 따라 조정할 것. 따라서 3층의 본질은 AUM의 크기가 아니라 운용 가능성입니다. 좋은 3층 구조는 자산을 계속 굴리면서 일부는 소비되고
일부는 회복되고 일부는 다시 성장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융선진국에서는 이 3층 구조의 자산은 전문가를 통해서 자산을 맡기는 EAM이나 성과보수형 자산운용을 많이 활용합니다. 정리하면 글로벌 은퇴 연구 자료에는 장기 자산 고갈의 핵심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정소비 구조입니다. 실제로 은퇴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초기 50년 동안 지출 조정이 가능한 그룹이 훨씬 높은 생존 확률을 보입니다.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능력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 소비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소비 구조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생활 수준이 올라갈수록 지출을 구조화합니다. 넓은 주택, 고정 차량비, 구독 서비스, 과도한 보험료, 높은 생활 기준이 만들어지면 시장과 관계없이 계속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보다 먼저 경직되는 것은 삶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들은 은퇴 설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자산 규모가 아니라 고정비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높을수록 하락장 대응력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초고액 자산가일수록 소비 구조를 더 유연하게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는 생활비를 층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소비, 줄일 수 있는 소비, 경기 연동 소비를 분리합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선택 소비를 줄입니다. 자산을 먼저 파는 것이 아니라 지출 속도를 먼저 조정합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복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수익률보다 복리 지속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기 은퇴 연구에서 자산 생존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초기 하락장 여부, 소비 유연성, 현금 보유 기간, 변동성 대응 능력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최고 수익률, 유망 종목, 시장 예측은 장기 생존 확률 설명력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자산은 최대 수익보다 파산 회피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이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얼마를 더 벌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버티는 구조는 투자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연한 소비 구조, 낮은 고정비, 조정 가능한 생활 수준, 현금 흐름 중심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